자,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년째 강의를 시작할 때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인사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언제나처럼 또 여러분도 언제나처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은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법률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제 습득하셔서 앞으로 활용하시게 될 이 법이라는 세상,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무거웠던 이 분위기 바꾸면서 이제 인문 강의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밀법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특별법을 빼고 거의 끝까지 힘없이 힘차게 달려오셨어요. 대체 저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문 강의의 목표는 뭐다? 인문 강의의 목표는 낯설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그 목표는 아마 120% 정도 달성했을 거예요. 오늘 계약법을 마무리 지으면 말이죠, 여러분. 책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법 보시면요.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 유상계약, 어이구 딱딱해. 그렇죠. 우선 언제나처럼 그랬듯이 계약이 뭔지 한번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계약에 대한 의미를 벌써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공부를 했죠. 벌써 매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렇죠. 이 법률 관계는 두 가지. 법률의 규정 혹은 법률 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법률 관계를 맺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란 것을 합니다. 매매계약이라고 해볼게요. 매매계약을 하면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비로소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 그렇죠. 매매계약이라고 생각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팔고 싶다. 그러면 을이 응 살게라고 이 갑과 을 사이 양상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를 하면, 그렇죠, 일치를 하면 계약이 성립을 하고요. 갑이 이행을 하면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면 비로소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물권, 여기서 물권 소유권이겠죠. 소유권의 발생,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발생,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모양새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계약을 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것이 채권이라고 했죠. 갑은 대표적으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채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뭘 공부해야겠어요? 법률관계, 사인 간의 법률관계가 민법이라면서요. 그럼 민법은 뭘 공부해야겠어요? 맨 처음에. 공통적인 걸 일부러 앞으로 뺐다 그러니까 그래, 민법 총칙, 민총을 먼저 공부한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 공부해야겠어요? 채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채권 중에서도 계약을 먼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물론 이 계약이란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약법은 민법 전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민법 전체에서 채권법에 해당하고 채권법 중에 계약 강론에 해당하고 계약 강론 중에 일부에 해당을 해요. 오늘 그 체계적 지위를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채권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 순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공부하는 순서 오케이. 공부하는 순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민법의 편제, 민법전, 법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민법 총칙이 먼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법은요, 법학이잖아요. 법학은 해석의 여지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즉, 논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뭐 논리학 저보다 훨씬 많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전문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빠져나갈 틈이 없이 굉장히, 타이트한 논리 구성 방식이 뭘까요? 연역법이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단 논법, 그쵸?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어떤 결론을 조금 내는 것이 약간 법학의 습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물권 취득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총 먼저 하고 결론을 먼저 써요. 물권을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채권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법을 우리 중개사민법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약법 먼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약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물권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민총을 공부하는 순서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민법 총론을 앞으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법 총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민법에서 공통된 부분을 뽑아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채권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물권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계약이 뭔지 정확히 조금 이해는 해야 돼요. 그래서 민총을 좀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한때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대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냥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민법이 제일 어렵다고 했지만, 민총이 제일 어렵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하시다 보면요, 민총 별거 아닌데 뭐가 어려워? 점수는 다 민총에서 따고 가는구만.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수학의 정석의 집합 명제 효과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맨 처음에 딱 책 받아봐가지고 앞부분만 열심히 하시죠. 그쵸?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딱 보시면 앞부분만 새까매. 저도 그랬어요. 집합 명제, 집합 명제. 아, 너무 잘 알아. 벤다이어그램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공부하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받아보신 책이 뭐 민계공,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학계로 먼저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법학을 제대로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은 대부분 다 민법을 시타트 지점으로 삼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 민법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은 머릿속에 팍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도 않죠. 어렵게 다루지도 않고 시험 문제가 막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론을 너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민법 편제대로 요 순서대로 민총, 물권, 계약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저희 책도 그렇게 돼 있고 해커스는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 좀 갸웃갸웃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왜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지? 라는 게 약간 가웃가웃 하시는 게 있어요.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 대리법 가서도 좀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대리 민총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무권 대리란 걸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권 대리가 뭔지를 공부하고 이제 표현 대리란 거, 무권 대리 중에서도 대리 효력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권 대리 공부하고 표현 대리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요. 표현 대리 공부하고 막 물권 대리 공부하고 요 순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민법의 편지랑 조금 달라요. 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약법 입문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체계적 지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채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법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럼 채권법이라는 것도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권법은 물권 총론, 물권 강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눠서 공부했겠지만 법전에 그렇게 나눠도 있지 않죠. 그런데 채권법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채권 총론에서 뭘 공부하시냐면요, 막 이런 거 공부해요. 자, 우리가 민법 총론에서 뭘 공부했어요? 민법 총론에서 권리에, 그렇죠,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논하기 때문에 민법 총론은 결국에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권리의 맨 처음에 권리가 뭔지 개념을 공부하고요. 또 개념 혹은 정의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 뭐 그런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뭘 공부하죠? 개념, 정의, 그런 다음에 효과, 그런 다음에 주체, 객체, 그리고 변동, 이 변동에서 발생,
이거 적지 마세요. 변경, 소멸. 민법 총론 요 순서대로 쭉 공부를 했고요. 물권 총론도 요거 다 공부했어요. 다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쵸? 뭐 주체 같은 거, 물권의 주체 같은 거 따로 안 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민총에서도 안 하는데요. 원래는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뿐이에요. 그러면 채권 총론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채권의 개념이 뭔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에서 우리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5가지 채권, 뭐 이자 채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특정물 채권, 불특정물 채권, 뭐 선택 채권 이런 걸 공부를 또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효과로 또 들어와서 효과를 좀 이렇게 조금 광범위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민법 총론에서 보는 게 채권 총론에서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수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인 간의 법률 관계, 채권 관계에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보증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보증도 민법에 있어요. 근데 채권 총론에서 다루면서 또 연대 들어보셨어요? 연대채무 이런 거. 연대도 공부를 여기서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공부하냐면 이제 채권은요, 여러분, 두 사람 간의 관계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서만의 관계를 우리는 채권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상대요 혹은 대인효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물권은요,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대세효 혹은 절대효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채권은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딱 두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을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돈 빌렸다고 해봅시다. 갑이 1억을 빌려줬어요. 을한테. 을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은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채권 상대방에게 이것 좀 해줘. 좀 이행 좀 해. 야, 너랑 약속했던 거 나에게 좀 이행 좀 해줘라. 이게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야, 좀 돈 좀 줘. 돈 갚아.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관리가 채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너무 좀 불쌍해.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이 이 채권을 대신해서 행사하거나 혹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조금 어렵죠.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요. 채권자 대위권 혹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채권 총론에 들어가 있어요. 자, 민법에서 처음부터 1주부터 1118주까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체, 이거는 채권의 주체, 저기 앞에 있을 거고요. 채권의 객체는요 중요해요. 채권의 객체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면 채권의 객체는 채권의 대상이 뭐예요? 채권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뭐를 하라고? 자, 급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객체는 급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급부의 내용은 뭘로 정해질까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요. 그쵸? 자,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갚는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했으면요. 내년 12월 31일 날 돈을 갚는 것이 급부의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급부의 내용이란 건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종류가 몇 개죠? 무한계죠, 무한계.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 자유 원칙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 하는 15개 정도를 민법에 넣어놨다고 했어요. 그 민법의 그 각각의 계약들은 계약 강론에서 다루겠죠. 채권 강론에 따라요. 그래서 이 급부의 내용은 채권 강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동 봅시다. 자, 채권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것도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계약의 급부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각 계약, 매매 계약은 이렇게 하고,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하고, 교환 계약은 이렇게 하고, 소비대차 계약은 이렇게 하고, 화해 계약은 이렇게 하고, 쭉쭉. 그쵸? 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내용은 채권 강론에 있으니까 요것도 저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돼요. 채권이 소멸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 채권이 있으면 언제 1억 원 채권이 소멸합니까? 을이 갚을 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변제 혹은 상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쌤쌤 퉁치는 게 상계거든요. 다시 상계, 변제. 대물변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탁, 상계, 혼동, 면제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채권 총론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 채권 총론이 민법 전체에서 한 5분의 1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주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우리가 7법 공부한다 그러죠. 7법 공부한다고 해서 민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채권 총론 파트였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싹 다 아니다. 자, 채권 총론이 끝나면 뭐다? 채권 강론에 들어가겠죠. 채권 강론은 뭐겠어요? 구체적인 채권. 그러면 구체적인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똑같죠. 물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건 뭐였어요? 물권 발생이란 표현 조금 정확하지 않죠. 변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또 법률의 규정에서 항상 이 두 가지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에 의해서 채권 관계를 맺는다. 뭐예요? 계약이죠. 그렇죠. 계약이요.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것을 우린 계약이라 그래요. 물권에서 뭐라고 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계약에 의한 채권 변동이란 말은 안 써요. 그냥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역시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밑으로 갔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밑으로 뺐어요. 이 법정 채권이란 건 뭘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자, 나랑 저 친구랑 어떤 계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저 친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친구에게 아무런 약속을 한 것도 없고 의사를 서로 연결시킨, 즉 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나한테 빡 때렸다? 그럼 나는 저 친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생겨요. 이걸 법정 채권이라 그래요. 자, 나와도 있거예요. 자, 여기서 채권 총론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요. 법정 채권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자, 그럼 계약 한번 봅시다. 계약. 자, 계약도요. 계약 총론으로 나눠요. 계약 총론에 다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계약이 뭔지, 계약의 개념, 그리고 계약의 효과, 또 계약의 발생, 변경, 소멸, 주체랑 객체는 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쵸? 그 중에서 공통된 거는 채권 총론으로 넘어가죠. 채권 총론 중에서 공통된 거는 민법 총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했던 거 빼고 나머지가 뭐겠어요? 나머지가 이런 거 공부해요. 맨 처음에 계약의 성립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계약의 성립 중에 하나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과 중에서 여러분 계약의 효과가 뭐겠어요? 각과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뭐예요? 각 급부 의무가 발생한다.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안 다뤄요. 왜? 계약의 효과, 이름은 계약의 효과인데 저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그건 채권 시간에 배웠잖아요. 채권 시간에 배워요. 그리고 채권 시간이 아니고 민법 총 시간에 아예 배워요. 그쵸? 그리고 그거 빼고 뭘 보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발생한다. 위험 부담이라는 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특별한 계약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이제 소멸 들어가야 되죠. 발생 변경 소멸해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제가 굳이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효과 소멸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몇 파트예요? 파트가 몇 개예요? 6개 파트죠. 6개 파트. 자, 계약 총론에서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 합해서 시험 문제 10문제 나옵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리고 계약 총론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해제나 해지는 보통 한 문제 정도 픽스 반드시 나오고요. 계약의 성립도 보통 나와요. 보통 나오면 이 나머지 거에서 한 문제씩 바꿔가면서 2문제 혹은 3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파트를 나눠서 6개 중에서 돌아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에 들어갔으니까 드디어 각각의 계약에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하면 되죠. 뭐 있죠? 우리 시험 범위 3개 시작.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마지막으로 교환 계약. 교환 계약은요. 판례 2개만 보면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지만 2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100%다 맞추실 수 있어요. 문제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한 2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2문제 플러스 1문제 정도 거기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있죠. 이렇게 합치면 4문제, 5문제도 나와버려요.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가. 나머지는 매매 계약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매매 계약도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차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오늘 공부한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처음에 계약의 여러분 책 보시면요. 선생님 계약의 성립부터 한다며요. 맞아요. 그런데 계약의 종류는 이건 상식이에요. 한번 봅시다. 전환계약, 비전환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계약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 둘, 서이, 너희 8개입니다. 8가지 계약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라는 개념 있죠. 이게 의무예요. 의무. 자,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고 봅시다. 제가 한번 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컨대 증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계약이란 것은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15개 전형규약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계약이란 것은 자, 갑과 을이 증여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공짜로 내가 물건을 그냥 너에게 주어버릴게. 이게 증여계약이에요. 다시 내가 이 리모컨 있는데 내가 너 줄게. 너 해. 너 이뻐. 너 해. 이게 바로 증여계약이에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일단 계약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했죠. 계약이란 건 뭐예요? 당사자 의사의 합치죠. 그러면 의사가 몇 개예요? 계약은 2개라 그랬죠. 갑에게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을에게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2개가 합치돼야지 계약이라고요. 한쪽에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단독행위,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동의권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단독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 둘 다 계약, 증여계약 선생님 증여계약은 혼자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 건물을 줄게. 응, 나 줘. 두 사람 사이 이렇게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증여계약이 만약에 성립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이게 성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의무, 즉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해요. 을에게는 갑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요? 아무런 의무가 발생을 안 해요. 즉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의무가 한쪽에만 있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쌍무계약은 뭘까요? 쌍무계약 우리가 계속했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파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그럼 볼까요?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건물 사지 않을래? 응, 내가 살게 라고 의사의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소유권 이전 전 의무가 발생해요. 을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죠. 그쵸? 요것도 발생, 요것도 발생. 갑에게 의무, 을에게 의무. 둘 다 계약은 하나인데 의무가 양쪽 모두에게 있네.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해하시죠? 이거 각각의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는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유상계약이란 것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대금 지급하기로 했죠. 이게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뭘까요? 무상계약. 공짜로 주는 거. 아까 말했던 증여계약 같은 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 낙성계약은요. 지금 보시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자,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계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약은 어디 있어요? 법률행위 있잖아요. 법률행위는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쵸?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쵸? 이게 법률행위. 계약도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의사라고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란 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발생하는 계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낙성계약이에요. 근데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건 예외. 당사자의 의사 플러스 어떤 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뭐 현상광고 이런 걸 맨날 얘기하는데 현상광고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나올 확률 0.00%도 안 돼요. 0%예요.
계약금 계약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죠. 자, 매매 계약을 성립할 때 이게 건물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지만, 계약금으로 1억을 내고, 중도금을 중간에 5억을 내고, 잔금으로 4억을 낸다라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죠. 계약금이 왜 중요해요? 계약금은 이런 게 가능해요. 내가 갑이 1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돌려주고 1억을 더 줘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을은요, 1억 지급했죠. 그쵸? 내가 이 1억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그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자,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게 계약금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로만 당사자 의사협치, 야, 우리 계약금 계약하자 라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1억이 통장에 꽂혀야 돼요. 이런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플러스 특정한 급부의 이행이 완벽하게 있을 때, 1억 원이 전부 다 지급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식계약과 부르시, 이거는 저도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민법 다 특별한 계약, 그 방식이 필요 없어요. 요식계약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요식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계약서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입문 강의를 1강부터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뭐로 바꿔야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어떤 계약도. 그쵸?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계약서라는 건요, 여러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계약의 성립에 계약서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왜 그럴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왜 필요할까? 왜? 나중에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사실로 둘이 싸움이 붙어요. 분쟁이 붙으면 그때 입증해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증거로 제출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 돼요. 민법 굉장히 딱 보면요, 약간 선비 같지 않나요? 너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너에겐 무슨 권리가 있고 너는 뭔 권리가 있어. 이것만 얘기를 해. 근데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면 나는 권리 없는데요. 난 돈 다 갚았어요. 아니야, 넌 안 갚았어. 야, 너가 연장해줬잖아. 이걸로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가면 뭐 할까요?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맨날 싸우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은 편모 계약이므로 무슨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할까요? 이건 아니요. 너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데 내가 우선하고 네가 우선하지 않고 이런 것도 양반이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너 돈 갚았잖아. 갚았다니까 증명해봐. 맨날 이런 걸로 싸웁니다. 그쵸? 그러니까 계약서는 꼭 하셔야 된다. 하지만 우리 양반 학문인 민법에서는 계약서 없어도 의사의 합치만으로 당연히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누는 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책 잠깐만 보시면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이라고 했죠. 그러면 취지를 한번 보면요. 쌍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이제 시험 문제에 나중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동시행 항변권이 문제가 된다. 편무계약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럼 위험부담도 모르고요. 여러분 쌍무계약도 모르고요. 편무계약도 모르고요. 위험부담도 모르고 동시행항변권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암기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나중에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대요. 자, 요렇게 그냥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면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유상계약, 무상계약도 있어요. 유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담보책임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담보책임. 그쵸? 이것도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계약금, 담보책임 등. 자, 낙성계약, 요물계약에서 낙성계약, 요물계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물계약의 종류만 아시면 돼요.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등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는 심지어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에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원래 돈 갚아야 되는데 내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됐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 있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나오면 땡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요. 그거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거의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중개사 책 한 번 봐도 다 맞는 분들이에요. 강의를 하면요. 이게 문제를 한 2개, 3개 정도랑 저랑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그거 풀면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려요. 이 앞부분은. 그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 자, 계약의 성립. 다 했어요. 이제부터 정리해요.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계약을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자, 특별한 사정은 뭐예요? 예외예요.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낙선계약. 그쵸? 낙선계약이란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보세요. 자, 갑은 을한테 의사의 합치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의사란 건 어디 있어요? 갑의 머리 안에 있고 을의 머리 안에 있어요. 이 의사가 어떻게 합치될까요? 밖으로 뿅 하고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표시가 돼서 의사에 합치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먼저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한 10억 정도에 내가 팔고 싶은데 어때? 이거는 땡땡 아파트. 아파트 101동 102호야. 나는 이 아파트를 제가 특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억에 팔 거야 라고 누구에게? 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청약은 의사표시라고 해요. 자, 그럼 을은 뭐라고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살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승낙이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합의가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합치를 우리는 합의라고 불러요. 다시 합의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합의라는 것은 양자의 의사의 합치를 합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뿅 내려와. 이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매매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면 각자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 말고 다른 계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요. 근로계약 혹은 도급계약 이런 계약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급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자, 그럼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건축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땅 사놨으니까 와서 집 좀 지어주지 않을래? 라고 갑이 을한테 얘기를 해요. 다시 집 좀 지어주지 않을래? 라고 뭘 했겠어요? 그렇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을은 좋아, 응 하고 승낙을 했어요. 청약하고 승낙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즉 합의가 있으면 이게 도급계약이라는 계약이에요. 도급계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고요. 을은 일을 완성할 채무를 집니다. 거꾸로 바꾸면 권리가 되겠죠. 갑은 을에게 일을 완성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에게 보수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쵸? 다 계약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청약 같은 얘기 말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파트 청약. 제가 참 이것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갈까 청약해서 아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청약도 지금 못해. 어차피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청약이란 건 뭐예요? 여기 우리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 법률관계, 즉 나와 채권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 법률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청약이라 그래요. 그쵸? 그럼 청약은요, 한 100명한테도 날릴 수 있어요. 보세요. 을 말고 A, B, C 있죠? 계약은 여러분 몇 명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00명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행을 실제로 한 명한테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야, 살래? 10명한테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때 선착순으로 을이 2번 학생이 빨리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응, 살래요! 라고 승낙을 딱 했어요. 승낙은 누구에게만? 반드시 청약자에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이 이렇게 둘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꼭 선착순한테 할 필요 없죠. 3번, 4번, 5번도 다 나한테 하면 돼요. 청약자한테 승낙을 하면 돼요.
그쵸? 청약과 승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약이라는 안의 내용은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용. 보세요. 아파트가 내가 땡땡동,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요. 1동 2호. 땡땡 아파트 1동 2호. 이렇게 목적물하고 적어도 10억.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계약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확가적사 당연한 거잖아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협서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특정이 돼야 돼요. 어떤 물건을 팔 건데, 어떤 물건을 네가 팔 건데 라고 요게 청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우리가 법률행위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확자적사에서 배우겠지만 이 내용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청약할 때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정확히는 안 해도 되고 적어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만 마련이 되면 돼요.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이 세 대 중에 한 대를 너에게 10억 원에 팔 거야. 계약할래? 라고 하면요. 을이 응 하면 돼요. 응. 자, 그러면 요거 좀 어렵죠. 요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을은요. 승낙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발 이 계약 성립 때문에 엄청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이 요 응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승낙은 응이다. 자, 승낙은 응이다. 자, 일단 여러분 인문광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청약은요. 야, 내가 그 건물 있지? 거시기 그 건물. 그거를 얼마에 팔지? 그거 한 얼마쯤에 팔래? 진짜 말을 이렇게 했으면 을은 쟤는 무슨 건물을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모르죠. 그러면 너 살래? 그러면 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만약에 해도 효력이 없겠죠. 보세요, 다시. 야, 내가 그 아파트를 그쯤에 좀 팔고 싶은데 말을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얘가 응 해봤자 계약이 성립되겠어요? 안 되죠. 청약이란 것은요.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이면서 확정적인 의사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응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적어도 을이 응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청약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청약의 유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혈압의 발생 수기도 있는데 이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자,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요즘에는 뭐 한 15년? 15년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국도변을 쫙 달리다 보면 뭐가 있어요? 쫙 멀리. 그렇지. 제대로 아시네. 경험 있으시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풍선 에드벌룬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거기 여기 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분양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저 멀리서도 보이게 011 777에 8888 이렇게 써 있어요. 전화하시라 이거지. 요 위치에 아파트가 지금 올라갈 건데 분양 청약해라 라고 여기서 광고를 한 거지. 그렇지, 광고. 자, 그러면 광고가 과연 분양이냐라고 문제가 판례가 엄청 많았었어요. 싸움이 많았죠. 자, 볼게요. 청약은 어때야 한다 그랬어요? 을이 응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랬죠. 자, 아파트 여기서 분양합니다. 그러면 을이 응 살게요 라고 한다고 계약이 될까요? 대체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격은 얼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원래 안 정해져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정해지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즉 이걸 보고 갑이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나 분양받아야 돼. 분양 사무실 가. 모델하우스 가. 그런 다음에 상담을 받아. 그런 다음에 응 살게요. 라고 하면 나중에 당첨되는 그거 내가 살게요. 방법은 마련된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방법이 마련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살게요 하면 얘가 청약을 하는 거예요. 광고 보고 달려가서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광고업자니까 을이라는 분양업자가 내가 팔겠습니다. 응 알았어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청약과 승낙. 그런데 얘가 내가 살게요 했는데 내가 너한테 안 팔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승낙 거절이죠. 그쵸? 그러니까 100명이 청약을 해도 얘가 승낙을 딱 한 명만 승낙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아파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청약하라고, 청약하세요, 청약하세요가 저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학원에 올 때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청약을 했어요. 간단해요. 보세요. 이 청약은 뭐라 그랬죠? 야, 계약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약속이라 그랬죠. 바꿔서 읽으시라 그랬어요. 그쵸? 자, 보세요. 제가 아침에 샌드위치를 샀어요. 진짜로. 맨날 샌드위치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침에 나올 때 샌드위치 먹고 나와요. 이상하게 그건 먹네. 맛도 없는데. 자, 편의점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 딱 보니까 2,600원이야. 자, 이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나에게 2,600원에 파시지 않을래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원께서 응!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과 저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쵸? 내가 청약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세븐 땡땡땡 편의점이 저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뒤에서 또 나와요. 청약에 유인을 했나 청약을 했나, 이게 문제도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기는 나한테 청약을 한 것일까, 청약에 유인을 한 것일까?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후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승낙 되게 복잡하거든요. 승낙은 뭐다? 응.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응으로 해결돼요. 갑이 이 건물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를 10억에 팔게라고 청약을 했다고 쳐봅시다. 을이 고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10억에 못 살고 나 9억에 살래. 라고 하면 승낙을 했던 걸까요? 안 했던 걸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승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승낙은 뭐다? 응? 이게 승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응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나는 9억 하면 이걸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10억 청약 거부할 거야. 거절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얘가 청약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9억에 팔지 않을래? 라고 을이 청약한 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얘가 청약이에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자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것이다. 그때 갑이 응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승낙 응이다. 그리고 격지자, 연착 통지, 자, 이것도 여기서 중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계약의 성립이에요. 재밌겠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책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계약의 청약의 승낙, 영착되는 대학 성립, 여러분 청약이라는 개념과 승낙이라는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쌍무계약에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약과 승낙의 얘기를 했죠. 이 계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약의 종류 계속 보는 건데, 계약은요, 자, 약속이라 그랬죠. 여러분 계속 이 계약을 파는 거,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임대차 같은 거 보면요, 약간 좀 이거 계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계약이에요. 임대차 뒤에 오늘 할 겁니다.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줌. 이게 왜 이게 계약이에요? 라고 반문이 맨날 들어왔어요. 지금 제 수업 들으시는 분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혹은 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게 왜 계약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이 꼭 와요. 처음부터 제 수업을 차근차근 들었으면 당연히 이건 기문이에요. 이건 계약이란 거 아시죠? 왜 계약이죠, 이거? 왜 계약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니까요. 약속의 내용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2년 동안 빌려줄게. 너는 매달 30만 원씩 내. 라는 것을 내용으로 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이 별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계약의 효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하고 맨날 증명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또 이런 것도 있네. 자, 갑이 저기다 하려고 했는데 왜 또 저는 여기다 그리고 있을까요? 자, 갑이 이렇게 을한테 얘기를 해요. 청약을 뭐라 그러냐면, 절로 갈게요. 저희 쭉 깔끔하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 을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라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은 뭐예요? 나의 의사를 합치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그냥 상대방에 전달하는 게
표시하는 게 청약이에요. 그쵸? 다시. 세상에 너 같은 여자는 없는 것 같아. 나랑 결혼이라고 했죠? 근데 민법에서는 혼인이란 말을 씁니다. 나랑 혼인하지 않을래? 라고 청약했어요. 뭔가 청약이 약간, 이거 혼인이랑, 다시 말할게요. 계약은 뭐다? 약속이다. 그쵸? 혼인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을은 승낙은 뭐다? 변경이나 조건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가 참 좋은 남자인 건 알겠지만,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그때 결혼할게 라고 하면요. 프로포즈. 승낙이 영어로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설이에요. 아, 진짜로. 그래서 여기 제가 넣은 거예요. 청약이 영어로는 프로포설이라고요. 그래서 갑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을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지금 새로운 조건을 붙였으면 새로운 청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을이 응! 하면 어떻게 돼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합치가 있었죠. 그럼 무슨 계약? 혼인계약. 혼인계약 있어요? 없어요? 민법 찾아보지 마세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니까요. 지들 마음대로 무한개,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계약 다 자기들끼리 할 수 있다니까요. 그쵸? 그거 혼인계약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거는 민법에 있어요. 그러면 혼인 계약을 하면 갑에게는 을에게는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혼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갑과 을이 지켜야 되는 여러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의무가 정조 의무죠. 그래서 정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 혼인 무효 사유, 혼인 취소 사유에 요런 의무 위반에서 그 의무가 나와 있어요. 가족법 재밌겠죠. 그쵸? 예, 가족법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다행이죠? 자, 다시. 이런 것도 계약이다. 자, 모든 약속은 다 계약이에요. 모든 약속. 자, 그러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없다 그랬죠? 계약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뭔가 좀 이렇게 정리병 있는 사람 같죠? 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 아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에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문제 자체는 2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청약과 승낙이에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지금 벌써 정리해서 책에다 쓰실 생각 하지 마세요. 왠지 이것만 알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제 작년 뭐 30에서 6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버전이 있고 60페이지 버전이 있어요. 그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초압축. 그것만 알면 100점 못 맞춰도 90점대로 합격할 수 있는 자료 드린단 말이에요. 올해는 학원에서 그걸 계속 책으로 내라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공부하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압축하고 초압축된 자료 있죠? 이걸 이해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돼요. 딜레마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압축된 자료 물딱 드리고, 자, 4주 특강 할 테니까 이거 보고 시험 보고 들어가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문공역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PPT를 막 바꾸지 않아요.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여기서 추가돼요. 기본 강의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뭔가 자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책에다가 적는 거 괜찮아요. 사실 괜찮긴 한데 지금 못 적으면 이게 없어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거 끝까지 가져가요. 왜 강의 때마다 좀 자료를 좀 바꿔야 이 사람이 성실하다고 보는 분이 있대요. 근데 내가 똑같은 민법의 내용이 있는데 인문 강의용 자료 물론 있죠.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자료. 근데 저는 지금 눈에 최대한 익히고 요때 봤죠 한 4번 보고 문제 풀면요. 그 표 있잖아 그거 그러면 맞다. 그거대로 이렇게 해서 맞다. 이렇게 들어오게 강의를 한다고요. 그쵸? 자동 암기법이에요. 민법 여러분 2차 과목은요. 암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가 효율적인 공부예요. 하지만 1차 과목 특히 민법은요.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못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얇죠? 민법책 굉장히 얇죠? 저는 이거 암기
토씨 하나 빠짐없이 암기할 자신 없어요. 저도 못해요. 민법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암기하려고 달려들면 제가 보시면 10명 중에 암기하려고 달려드신 분 9분 정도는 나가 떨어지고 1분 정도는 성공해요. 그런데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해요.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다 이해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 저것만 있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책에는요 이게 어디 있냐면 117페이지에 있네요.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있죠. 근데 이게 뭔가 대단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의 합치. 그렇죠. 제대로 아시네. 의사의 합치. 이 의사의 합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합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드시 청약과 승낙의 방식으로만 합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게요. 자, 갑이 어느 날 갑이 을과 친구야. 맨날 모이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10억에 팔까 9억 10억에 팔고 싶은데 어쩌지? 그리고 을도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네 아파트 그거 꼭 사고 싶다. 나도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한 9억에 팔면 좋을 것 같은데 9억에 안 나오겠지 니네 아파트. 맨날 이거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 친구인데. 야, 을순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9억에 사지 않을래? 라고 뭐랬어요?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은 갑이 청약했다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얘도 청약을 했어요. 야, 친구야,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9억에 팔지 않을래? 라고 얘도 청약을 한 거예요. 얘도 청약, 얼랄라, 둘 다 같은 내용의 청약을 했네. 그러면 청약을 뿅 날릴 때 보세요. 잘 보세요. 뿅 청약을 날릴 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두 사람 사이에 이 의사의 합치는 뿅 날리는 순간 합의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합치가 있었어요. 합의라고 하면 뭔가 둘이 만나서 악수해야 될 것 같은데 합치는 있었죠. 일치하죠. 그쵸? 그런데 둘들이 몰라. 그러다가 언제? 이 청약이 갑에게 도달을 딱 했어요. 이 갑도 을에게 딱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까요? 웃겠지. 에이그. 그러면 야 전화를 해가지고 야 만나자. 자 보세요. 갑은 이 청약을 1월 1일 날 했고요. 을은 1월 2일 날 했어요. 그리고 언제 도달을 했냐면 1월 3일 날 도달을 했고요. 1월 4일 날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을한테도 1월 4일 날 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에이그 야 만나자 해서 1월 7일 날 만나서 계약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사의 합치는 언제 있었어요? 계약서를 이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의 합치는 언제 있었어요?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쵸? 적어도 1월 2일 날 의사의 합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때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서로 도달 받은 1월 4일 날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자 우리 민법 보시면요 제 533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차 청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9억에 X라는 아파트 파는 것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양 청약이 같은 내용의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갑의 청약이 동시에 도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늦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교차 청약이에요. 여러분들, 교차 청약은요,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 없이 요거 있죠, 요거. 조문,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선생님 맨날 물어봐요. 이걸 민법 공부해서 민법을 제가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교차 청약 지금 한번 봤죠? 암기해보세요. 시작. 저도 암기 못해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양심상 암기를 하고 있네요. 그건 맨날 보니까 암기가 되는 거예요. 다. 못하죠? 암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짜리 여러분 조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를 앉혀놓고, 저한테, 교차 청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 할 수 있죠? 야, 이거 봐라. 청약과 승낙이란 것이 있어. 그리고 이 청약도 어떤 의사고, 승낙도 어떤 의사야. 이 의사가 서로 즉 일치가 되면 우리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거든? 그러면 얘는 승낙이란 걸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둘 다 청약을 보냈어.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둘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계약에 합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까? 계약이 성립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그치? 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암기 안 하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민법이에요. 이해를 하시죠? 암기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의를 연락을 해요. 회의를 연락을 하면 과반수가 필요한지 3분의 2가 필요한지 3분의 1이 필요한지 이런 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근데 민법은 암기 안 한다.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제가 물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 중에서 이걸 무조건 암기하세요라는 과목도 있어요. 왜? 이거를 써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써야 돼요.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암기하세요. 근데 그때도 이거 다 암기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키워드 딱딱 따드리고 요것만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러면 교차 청약 봤죠?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보면요. 의사실현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의사실현. 한 장 넘겨보세요. 532조 뿅 보시면요. 보세요. 똑같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의사실현이란 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오늘 제가 샌드위치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샌드위치. 제가 샌드위치 들었어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딱 들고 갔어요. 그래서 매대에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분이 딱 바코드를 딱 찍어요. 그쵸? 바코드를 찍으면 저는 뭐래요?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쵸? 그러면 이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2,600원에 구입하시겠습니까? 네,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저는요, 카드를 딱 찍었다고요. 요즘엔 그냥 찍으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찍었다고요. 당사자의 형약의 결 관습에 의해서. 그럼 제가 승낙의 의사표시 따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 이겁니다. 자, 청약을 하면서 이 물건을 사시지 않을래요? 하면서 박스를 하나 보냅니다. 박스를 같이 보내요. 그러면서 이 물건을 사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살게라고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승낙을 안 하고 이 박스를 뜯었어요.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써버려요. 그러면 나는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아도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즉 박스를 까고 그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판례 내용인데 여러분들 눈에 저 귀에 훨씬 잘 들어오는 걸 볼게요. 청약자가 보세요. 과자 한 봉지를 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1,000원에 사지 않을래요? 라고 청약을 해요. 그런데 을이 이 과자를 딱 까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언제 계약은 성립해요? 따로 승낙의 의사표시하지 않았지만 까서 먹어버렸을 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의사실현. 의사실현도 왜 계약의 합일까요? 승낙은 따로 없었지만 이 청약을 받아들인다는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승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의사실현. 이렇게 세 가지에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약관에 의한 계약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하시면 계약의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 책이 없죠? 우리 책이 없죠. 없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와서요. 우리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고 118페이지에 되게 밑에 조그맣게 하나 있죠? 네, 계약 체결상 과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